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최근 뉴스는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19% 상승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뉴스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시가격이 뛰면서 시장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본다면 전국의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적으로 19%가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뛰었죠. 지금까지는 최대가 6%인데 두 배, 세 배 이상이 뛰었으니까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제가 요거를 보고 요 그래프, 그러니까 경기도가 24%, 인천 14%, 그다음에 제주도가 1.7%, 그러니까 높게 뛴 데하고 적게 뛴 데가 있죠. 자,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뛴 데는 아파트 값이 많이 뛴 데일 거고, 주택 공시가격이 덜 뛴 데는 아파트 상승분이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 저는 투자처를 또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적게 뛰었다고 하는 걸 또 뛴다는 얘기예요. 이게 최근 2,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뛴 거는 어떤 공급 부족에 의한 가치 상승보다는 이 화폐가 많이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뛴 거예요. 가격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렇게 가격이 뛰는 거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뛴 데, 늦게 뛴 데가 있을 뿐이지 나중에는 옛날 정도 가격 차이를 다 유지하지 않을까, 유지하는 상승이 바로 이 가격 상승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만약에 24%가 뛰었다고 하고 인천이 13%가 뛰었으면 인천이 나중에 10%가 따라잡을 겁니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는 많이 뛰었어요. 그러나 뭐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뛴 지역, 뭐 부천이나 인천시청 같은 경우는 뭐 GTX라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은 지금도 덜 뛰었어요. 이런 지역들 13%보다 덜 뛴 거죠. 덜 뛴 지역은 다른 지역이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 그러니까 화폐 가치 떨어진 가격 상승분이 반영이 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이 뛸 거라는 거죠. 거기다 호재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투자하셔도 좋고, 뭐 제주도나 또는 전남이나 이 강원도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전세 가격이 높아서 매매 가격 대비 내 돈이 적게 들어간다 한다면 저는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외지에서 들어갈 정도로 투자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뭐 1주택으로 사시든지 아니면 다음 2주택, 다음 이사갈 집으로 미리 사놓는다든지 아니면 노후로 한두 개 정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투기 말고.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은 안 됩니다. 수요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GM 공장이 나갔다. 만약 이렇게 공장이 나가거나 아니면 거제도처럼 어떤 조선소가 안 좋아지면서 조선 산업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어떤 산업이 어떻게 수요가 줄어서 나오는 지역은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수요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남 같은 경우도 전남의 인구가 줄더라도 도심권의 인구는 줄지 않거든요. 그렇게 인구가 줄더라도 굉장히 소폭 줄거나 유지되는 좀 도심권, 이 도시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 도시권 위주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보고 찾아서 그런 쪽으로 투자한다고 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공시가격이 많이 뛰면서 전반적으로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자, 공시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당연히 재산세가 뛰는 거죠. 재산세가 뛰면서 이 보유세가 이제 부담스러워집니다. 우리가 강남에 도곡넥슬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도곡동 학군이 제일 좋은 지역이죠. 가장 큰 대단지입니다. 도곡넥슬 아파트 전용 30평 기준 했을 때 이게 전에 1,400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50%가 뛰면서 2,100만 원의 재산세 상승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약 50% 정도가 뛴 겁니다. 그래서 이 50% 정도가 뛰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게 부담을 느껴서 재산세의 부담을 느껴서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거 한번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의 재산세입니다. 늘어는 거죠,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부담이 돼서 집이 나올까? 이 아파트가 재밌는 건 최근에 2억 정도가 매매가가 뛰었어요. 그럼 2억이라는 돈은 뭐냐? 앞으로 이 재산세를 8년 정도를 낼 수 있는 돈이죠. 8년 정도. 그래서 한 7, 8년 정도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돈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8년을 버틴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만약에 8년을 버티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팔게 되면은 양도세를 10억을 내요.
근데 8년을 버티게 되면 가격 상승,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 가치 상승이 안 되더라도 현재 지금 35억 가던 아파트가 45억으로 뛸 거죠. 그러면 지금 양도세 10억이 그때 가면 일반 세율 되면서 낮아지기 때문에, 왜냐면 부동산 상승이 끝나게 되면 양도세 낮아질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10억에 대한 양도세도 낮아질 거고, 거기다가 내가 추가 차익으로 10억을 더 벌 수 있다고 하는, 이분은 최소 세금을 내더라도 16억 이상은 벌 수 있는 거죠, 버티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최근에 상승한 2억으로 재산세를 내고 앞으로 8년 후에 16억이라는 차익을 더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하고 강남 수요자들이 수싸움을 하는데, 이 수싸움이 있어가지고 저는 강남의 수요자분들이 아마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건요, 보유세하고 거래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보유세하고 거래세가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자, 선진국들 같은 경우 보유세는 좀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이건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보유세도 뭐 2배 뛰었다고 보고 거래세도 2배 뛰었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양도세까지 포함이니까.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높으면 양도세하고 거래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양도세가 제로인 나라들도 많죠, 제로인 나라들도. 근데 우리나라는 보유세하고 거래세가 같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균형, 양도세하고 보유세가 같이 낮아지지 않고 둘 다 높다, 둘 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리고 재산세를 올리고 뭐 이렇게 보유세, 거래세 둘 다 올리는 이유가 다주택자들한테 부담되냐, 세금이. 그러면 매물로 내놔서 팔아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8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금액이 나온 상황에서, 상승한 상황에서 이 다주택자들한테 10억이라는 돈을 내고 매도를 하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오히려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은 안 나오고 단순하게 재산세만 올라간다고 한다면, 1차로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일단 주택 보유자, 강남 주택 보유자가 일단은 승자가 거고, 두 번째 2등은 누구냐? 바로 정부가 될 거예요. 왜? 재산세를 많이 거두니까.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 누구냐? 강남에 집을 안 가진 사람들, 특히 서울에 주택을 안 가진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부 좀 약간,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냐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한다면, 자, 일단은 보유세하고 재산세의 균형을 맞춰줘요. 보유세하고 거래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봐요. 자, 우리가 보유세가 올라가면은 이 보유세를 누구한테 부담 전가시키냐? 바로 월세입자한테 부담시켜요. 그럼 월세가 뛰겠죠? 월세가 뛰면 바로 뭐가 뛸까요? 전세가 뛰어요. 왜냐면 재산세가 부담되기 때문에 월세 매물이 많아져요. 그러면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 그럼 전세 매물 줄어들면 전세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월세가 뛴 만큼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 이거 전세가 상승분 때문에 기존 소유자들은 덜 부담되게 보유하게 되고, 이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란 기존의 실수요자들은 매수하게 돼요, 영끌해서라도. 그러면 공급은 부족한데 매수자가 늘게 되면 다시 집값이 뛰게 되는. 그러니까 전혀 정부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의도하고 상관없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산세가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 매물이 몇 개 나올 뿐이지,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시 이사철이 된다면 전세, 월세 뛰고 전세 뛰고 매가 뛰는, 이게 순환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유세가 상승하면서 거래세까지 같이 높이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무조건 필요해요. 신축 공급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울며 거저 먹고 양도세를 내더라도 왜? 그리고 여기 실수요자들은 다른 선택, 기존 매물을 사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전세가고 월세가도 같이 잡을 수 있게끔, 이게 되게끔 신축 공급이 많이 되면은 월세도 잡히고 전세도 잡히고, 그러면서 같이 매매가까지 잡힐 수가 있는데, 지금 공급이 어때요?
서울의 공급 올해 절반이죠. 작년 절반. 작년에도 부족했는데 작년에 절반. 10만 가구, 12만 가구 정도 서울이 필요한데 지금 2만 가구밖에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보유세까지 올라가고 거래세까지 올라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신축 공급이 안 된 상황에서는 집값이 다시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저는 보유세를 낮춰서 기존 매물들이 공급으로 바뀌게끔. 그러니까 신축 공급이 안 되면 기존 매물을 공급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 사람들이 팔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려고 한다면 기존의 거래세를 낮춰줘서 빨리 좀 매물이 좀 많이 쌓이게끔 해줘야지 집값이 그나마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럼 불로소득 이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일으킨 거 아니냐? 그럼 자꾸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겠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불로소득을 거두려고 이게 아까워서 거두려고 하다가 집값이 이렇게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을 잡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냥 불로소득 한 사람들은 투자 잘했나 보다 인정해주고 단지 그게 너무 불로소득을 환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하시는 거 어때요? 만약에 내가 5억 양도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면 양도세를 2억 5천 내게 하지 말고 양도세를 1억만 내게 해요. 1억만. 그럼 나머지 1억은 2년 내에 니네가 소비해라. 2년 내에 네가 막 써라. 소비를 하면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럴 필요가 있냐면 지금 집값이 뛰면서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부자들이 돈이 안 써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보유세 올라가서 세금 내야죠. 거기다 양도세 비싸죠. 이 두 개 세금 내려고 하면 진짜 눈앞이 캄캄해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경기가 죽어요. 집값이 뛰어서 부자가 늘었는데 돈을 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경기가 죽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체가 돼버린 거예요. 경기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1억 써라 그냥 양도소득세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굳이 코로나라고 돈 지원 안 해도 알아서 소상공인들 가서 돈도 좀 쓸 거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들 가서 돈 좀 쓸 거고 또 제조업체들 돈을 벌면 또 월급도 올려줄 거고 이렇게 순환 경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신축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는 지금 새 집이 정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새 집만 지으려고 그래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이 부족한 거예요. 살고 싶은 지역이. 정부에서 돈을 걷어서 그 돈을 갖고 임대주택 공급하고 자꾸 돈을 뿌리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학원가를 만드세요. 학원가를. 그래서 학원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세금 혜택을 주고 그리고 뭐 학교를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좀 학교를 많이 지어주세요. 그래서 초품화, 그 다음에 중품화 이런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주면 집은 민간이 알아서 지을게요. 이렇게 초품화 민간 그래서 초품화 중품화를 만들어주고 학원이 학원이 많은 지역을 만들어주면은 아무리 비싸도 민간들이 알아서 집을 짓게 돼요. 거기다가 조금 혜택을 조금 주게 되면 얼마나 빨리 짓게 돼요. 그럼 공급이 되면서 보유세가 비싸니까 양도세는 내가 쓰면 되니까 그러면 기존 매물도 나오고 신축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은 전환 국면이 되면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왜? 공급돼서 그때 살려고. 그러니까 이런 전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유세를 올라간 것만큼 거래세를 낮춰서 이 거래세 부분에서도 소비가 이루어지게끔 유도한다고 한다면 또 민간에서 공급하게 한다면 집값 안정화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많은 분들 지금 이 부동산만 생각하면은 뿌듯한 부분들이 5%라고 한다면 나머지 95% 분들은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자, 이 답답한 마음 제가 앞으로 계속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위안 삼으시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지식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재테크 성공하시게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꾸준하게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내서 방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